자, 이렇게 해서 가상 컴퓨터는 이제 살짝 지켜보셨어요. 네, 가상 컴퓨터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를 볼 시간일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시간은 SQL 데이터베이스, 기존의 SQL 애저로 알려져 있었던 녀석입니다. SQL 애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또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쪽에 있는 파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가 서비스 환경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인프라스트럭처처럼 OS라든가 SQL 서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SQL 애저를 쓰시게 되면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 줍니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거기 있고 얘는 항상 안전하게 되어 있고 백업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도 인프라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원하는 형태로 크기를 늘리시거나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 자연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애저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쿼리 예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그런 스케일아웃이 가능한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또 안전하게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다. 여러 가지 ISO 27001 규격이라든가 SAS 타입 2 규격이라든가 보안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 마음을 놓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그런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죠. 결함 허용 시스템을 그대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가용성 부분이라든가 확장성 부분은 클라우드 그 자체입니다. 얘는 플랫폼이니까요. 파스니까. 또한 한국에서 또는 한국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그 클라우드 SQL 애저로 먼저 도입해 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이미 기존의 동남아라든가 유럽 지역이나 북미 지역에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진출하셨어요. 거기서 지사도 설립을 다 하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오퍼레이션상의 문제로 철수를 하시는 경우죠. 그리고서 애저를 도입하셔서 현지에 나가는 그런 어떤 콜센터와 같은 오퍼레이션 조직만 두시고 모든 IT라든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들을 다 현장에서 하시고 버튼만 누르시고서 서비스 하실 수 있는, 마치 현지에 있는 것처럼 빠른 속도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제공 서비스도 하나의 큰 이런 플랫폼을 선택하시게 되는 그 팩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단순히 .NET과 이런 TSQL, SQL 쿼리 구분뿐만이 아니라 파이썬, 그리고 자바, PHP, 그리고 Node.js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엔티티 프레임워크 같은 다양한 우리들이 개발하시기에 유용한 프레임워크들을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라도 정말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은 큰 메리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충분한 개념만 얻으시면 분명히 이러한 익숙한 비주얼 스튜디오, 좀 전에 계속 보셨죠? 또 SSMS, 늘상 쓰시는 툴이시고요. 또 매니지라고 하는 윈도우즈 애저에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SMS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도 없어요. 관리 포털, 매니지 포털에서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지 그러면은 한번 살짝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요, 이 매니지먼트 포털입니다. 그 전에 좀 전까지는 이 버추얼 머신에서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SQL 데이터베이스, 기존의 SQL 애저였던 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들을 쭉 관리 이렇게 하시고 SQL 애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드셔서 쓰시게 되면은 바로 포털이 열리고 이 포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SQL 쿼리를 이 웹상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이 웹상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쓰시면서 이러한 장점들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로드가 되게 되면은 그 후로는 굉장히 빨리 열리기 때문에 쓰시기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얘도 SQL 서버이기 때문에 SSMS를 가져다가 열심히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아주 깔끔하시게 되어 있는 쪽으로 한번 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붙은 거는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에 올라가 있는 SQL 서버가 아니라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붙은 것을 봐보실 수 있고요. 붙은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그 쿼리를 그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샘플 몇 개를, 예. 지금 얘는 그 똑같은, 네, SSMS로 올라가 있는 똑같은 녀석인데요. 네, 그렇고요. 잠깐만 내리고 옆으로 조금만 더 늘리고요. 그냥 이게 진행이 잘 된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마찬가지로 이게 그 SQL 애저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이블에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필요하고요. 그냥 데이터를 한 10만 건 정도를 집어넣고 실제로 데이터를 돌리면서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봐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FE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대시보드가 혹시 열렸는지 한 번만 더 체크를. 네, 포털이 열렸고 이번에는 네, 달라붙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10만 건 돌리는 것도 다 문제가 없이 끝났고요. 네,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를 해오는 이런 것들도 네, 문제가 없이 처리된 것을 네,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면 되셨을 것 같고요. 잊지 마시고 그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든가 SQL 애저이기 때문에 확장 저장 프로시저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의 리소스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쉐어드 환경과 유사한 어떤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티어 쪽만 열려 있는 겁니다. 하부 구조들을 막히는 거죠. 그래서 확장 저장 프로시저 안 된다. 그리고 CLR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호출을 해갖고 쓰시려는, 특히나 뭐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 안 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인덱스라든가 또 유지라고 하는 구문이나 몇 가지 TSQL 구문들 중에서 안 되는 그런 구문들이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녀석은요, 그 페더레이션이라는 녀석을 잠깐만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는 이제 SQL 그 포탈에 접속을 하시는 것을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냥 쿼리가 있고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아무런 SSMS나 이런 것들 없이 충분히 개발할 때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TSQL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 페더레이션 녀석을 통하시게 되면은 이 SQL 데이터베이스와 페더레이션으로 완벽한 스케일 아웃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스케일 아웃을 위해서 TSQL 구문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마치 그런 하드브를 사용하듯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네, 확장성이라든가 동적 운영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나나하게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립트를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는 이 FED라고 하는 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었고, 네. FED라는 이거 스크립트는 나중에 제가 그쪽 통해서 다 제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다 소스 코드, 샘플 코드들도요, 물론 제 그 인증키나 이런 것들만 바꿔놓고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 즉 과연 데이터가 이렇게 한 수억 건이 있다. 수억 건이 있는 것들을 한 만 건씩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저장을 시키고, 필요하면 데이터들을 다 필터링한 다음에 데이터를 쫙 모아서 보고, 또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에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페더레이션 된 쪽으로 샥샥샥 알아서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규칙들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페더레이션이 뭔지.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미 그 페더레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또 이럴 줄 알고, 네, 이미 네, 스크립트로 만들어 놨고요. 네, 페더레이션을 하나를 제가 스키마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페더레이션을 그 리셋을 시키신 다음에 이어서 메타 정보를 표시를 해서 페더레이션이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메타 정보를 보는 SQL 쿼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페더레이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CID가 이렇고, 나중에 그 레인지라든가 맥스 값, 민 값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더레이션 멤버가 있는데 그 CID가 100을 가지고서 라우트를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을 만들어서 그 페데레이션 멤버들을 이제 그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 구성된 값들을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페데레이션 어떤 멤버들에 대한 제가 여러 개의 멤버들 지금 2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로 쪼개서 봐보시게 되면은 현재 만들어진 이 페데레이션 멤버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또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요. 한 페데레이션 멤버로 먼저 또 연결을 라우팅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페데레이션을 가지고서 이 커스터머 아이디 값을 가지고서 분할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쪽에 페데레이션 온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지고서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런 연결들을 페데레이션 쪽으로 넘기시고 데이터들을 이제 쭉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쭉 만들어지게 되고 데이터 삽입이 지금 끝났고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라우팅을 하실 수 있어요. 즉 그 이쪽 연결로 그 접근을 마찬가지로 시키시고 커스터머 테이블의 최대 고객 수와 최소 고객 수를 한번 조회를 해봐서 어떤 식으로 분할을 스플릿을 시키면 좋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값이 56이고 커스터머 아이디의 최대 값이 210번이고요. 전체가 65개의 숫자가 보입니다. 전체에 이런 65개의 실데이터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스플릿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CID 100을 가지고서 스플릿을 진행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리셋을, 페데레이션 루트를 리셋을 시키고 이제 CID 100을 가지고서 그 스플릿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기준점이 아까 최소가 60, 최대가 한 200 정도였죠. 즉, 100을 가지고서 이제 분할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쪼개신 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라우팅을 시키시고 첫 번째 페데레이션 멤버로 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페데레이션이 지금 2개를 만든 겁니다. 페데레이션 루트에 멤버가 2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 1개를 본 거예요. 이 1개를 봐보시게 되면은 얘에 대한 그런 키 값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양쪽에 틀리겠죠. 저장되는 데이터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봐보시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을 봐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렇게 그 56번, 210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보셨고요. 두 번째 페데레이션 멤버 쪽으로 보내서 결과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2개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이런 레인지가 여기까지 잡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레인지 값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고 페데레이션 루트를 하나를 선언을 하고 그 아위의 멤버들을 쭉 붙여나가고 스플릿을 진행을 할 때 적절한 값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 얘는 최소값이 지금 100으로 나온 거가 보이시죠? 그 100을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100부터 212까지의 커스터머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100으로 자른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을 할 때의 그런 CID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저는 지금 뭐 100으로 쪼갰습니다만 데이터의 숫자가 드러나고 고객 숫자가 드러나게 되면은 200, 300, 400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쪼개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페데레이션 쪽으로 접근을 한 번만 더 붙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걸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나올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쿼리를 여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얘는 페데레이션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케일 아웃의 관점에서 페데레이션 값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는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버뷰 쪽을 봐보시게 되면은 SQL Azure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 어떤 그런 설정 정보들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관리 포털이나 이런 거에서 현재 쿼리들이 실행이 됐을 때 속도가 어떤 식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다 보시는 것들. 그리고 디자인 알고 있으시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것들을 다 이 웹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컬럼 1, 2, 3번 인테저 값이냐, 바캐릭터 값이냐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은 얘는 이제 리뷰를 하고요. 얘는 패드1 데이터베이스인데 패드1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페데레이션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페데레이션 정보들을 마치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 페데레이션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좀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페데레이션들을 디자인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더 유연하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데레이션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SQL 페데레이션도 보여드렸고요. 네, 윈도우즈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죠.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SQL 애저, 네, 죄송합니다. 네,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커스터머 중에 한 명이고요. 초당 5천 많을 때 저희도 스마트 TV가 바로 이 삼성의 스마트 TV가 다 이제 애저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콜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400만 개 이상의 현재 스마트 TV가 있고 초당 5천 그 웹 요청, 초당 5천이니까 꽤 높은 숫자이겠죠. 그리고 어떤 다운로드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트래픽이 좀 만만치 않은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주로 하는 그런 작업들,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애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애저가 성능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수많은 그런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페데레이션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 서비스들을 고려하실 때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페데레이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스크립트만 천천히 돌려보시게 되면 딱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QL 또 데이터 싱크라고 하는 거는 소개만 잠깐 드리면은요. 이제 온프레미스,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 SQL 서버와 이쪽 클라우드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를 하고 싶으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백업의 목적이든 복제의 목적이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요. 이때 개발자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은요. 룰 기반으로 컴플릿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룰 기반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고 컴플릿이 났을 때 조절하시기 위한 부분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백팩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이닝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동기화 가능하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는 룰 기반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게 충돌해 왔을 때에도 충분히 처리나 제어가 가능하다. 네, 요거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지호 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SQL 리포팅인데요. 얘는 그 SQL 서버의 리포팅 서비스의 많은 부분들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 대신에 클라우드 기반. 즉 하나의 어떤 그런 대시보드 형태로 딱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이 리포트를 보시기 위해 접속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의 일간 매출 현황을 딱 클라우드에 올려놓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 리포팅을 보시면서 하나의 리포팅 가지고서 동기화를 이런 그 싱크를 맞추셔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기존에 그런 SQL 서버 리포팅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방법하고 똑같고요. 네. 흥미로우실 만한 부분은 저렇게 관리에 대한 보안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뭐냐? 회사에 높으신 분들만, 사장님만 보셔야 될 이런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회사 어떤 총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들, 집계 자료들. 이런 것들은 사장님하고 임원분들만 보셔야겠죠. 팀장급들은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밑으로는 보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어떤 리포트당 어떤 보안 구성들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테이블 스토리지입니다. 테이블 스토리지는 진짜 쉬워요. 쉬워요. 자, 테이블 스토리지. 테이블 스토리지는 그러면은 왜 써야 되느냐? SQL 서버도 있고 여기 SQL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테이블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도 SQL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써야 되는 거죠? 테이블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게 또 테이블로 잡아놓고, 마찬가지로 여기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그런 틀린 그런 개념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저장소하고 유사하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는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신경 쓰실 거 개발자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거기 있고요. 다 그런 지오 리플리케이션 다 되어 있고요. 또 안전하게 이러한 것들을 다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 키 밸류 형태의 저장소가 되게 되고, 여기는 좀 화면이 좀 애매한데 뒤로 보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게 되고요. 그 하위에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엔티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들을 쫙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대 다의 관계로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또 REST API를 활용해서 웹 기반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쉽게 JSON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지오 리플리케이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도상에서 데이터 센터가 있는 도시가 사라져도 지도상에서
핵 재난이든 뭐든 지도상에서 도시가 사라졌어요. 우리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곳이. 그래도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그 대륙 내에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놓으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아요. 테이블 저장소에서 딱 기억할 거든요. 딱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파티션 키하고 로우 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티션 키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더. 로우 키는 파일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네. 즉, 이 파티션 키하고 로우 키를만 두 개만 있으면 항상 내가 필요한 테이블 스토리지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SQL 서버를 아시면은 테이블하고요, 컬럼하고요, 조건만 알고 되면은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엔티티를 저장을 하고 엔티티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샘플들을 네, 이렇게 네, 보여드린 거고요. 잠깐만 하나만 예,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 또 샘플을 하나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전에 그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아주 간단한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이블 스토리지를 사용하라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테이블을 제가 필요해서 생성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 학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엔터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튜던트 모델을 통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나이가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필요하면 이러한 테이블 서비스 컨텍스트를 이쪽에 그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서비스 컨텍스트를 가지고 상속을 받아야만 제가 이 스토리지 접근을 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테이블 네임은 마찬가지로 네, 스토리지로 현재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테이블 네임을 통해서 네, 그 쿼리어블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그렇다면 이제 애셔에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접근을 할 때 코드에다가 다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그 태빈데이스 그런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에 저의 그런 정보들, 이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요. 당연히 제 스토리지가 보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스토리지에 보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네임이 여기에 있고 키가 보고 싶으실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매니지 키를 하시게 되면은 이 키를 가지고서 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에서 테이블 스토리지의 이 스토리지죠. 테이블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하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이 있습니다. 예. 이 툴을 쓰시게 되면은요, 스토리지에 바로 제가 접근을 해서, 네, 접근하시게 되면은 그 이름하고요, 키만 있으면 됩니다. 접근을 해서, 아, 여기에 현재 큐 스토리지하고 블랍 스토리지하고 테이블 스토리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고 테이블 스토리지에 어떤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블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블랍 컨테이너를 필요한 대로 만드신 다음에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익숙하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네, 그 카툰인데요. 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유용한 툴이에요. 개발하실 때 요거 가지고서 이 스토리지를 보시게 되면 무척이나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지를 만들어 놨고 이제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네, 장난짓거리를 해야 되겠죠. 그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시기 위해서 네, create table if나 exist 즉 존재하지 않으면은 해당하는 그런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약간 이름이었었죠. 스튜던트 테이블 상수값을 가지고서 하고 create table이 되었다라고 찍어라 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런 코드로 보여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엔터티를 추가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클릭을 버튼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얻어갔던 컨텍스트를 가지고 파티션 키와 로우 키 기억나시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파티션 키와 로우 키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자 여기에서 테이블 스토리지에서 파티션 키와 여기에 있는 거에서 파티션 키와 로우 키 요것만 아시면 끝난 겁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다 고유값을 가지고서 저장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가지고 온 다음에 얘에 대해서 삭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처리다. 그래서 딜리트가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샘플 예제고요. 저는 커뮤니티에 있는 시사분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 그 폼을 로드를 할 때 네트워크 속도 문제인지 약간 좀 저거 한 경우가 있는데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또 보여드리면 이분이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네, 이상하게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네, 어카운트를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에러가 나는데 이게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는데 네. 네, 우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저도 조금만 더 리서치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소스 코드나 이런 거에 그 연결 안 됐을 때 그 재시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하는 것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요거는 뭐 어떤 코드인지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요것만 되게 되면은 이후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블랍 스토리지도 바로 네,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블랍 스토리지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디폴트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블랍 스토리지에서 브라우저를 한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해당하는 그런 블랍 스토리지 부분으로 가서 블랍 스토리지의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네, 보시면은요 코드에다가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는 제가 그 매니페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런 네임하고 스토리지 이름하고요 키를 썼었는데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 앤 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네, 가지고 오고요. 요거는 제 블랍 스토리지의 경로인데 이 경로도 마찬가지로 네 걸렸어요. 스토리지의 아래 봐보시게 되면 블랍과 테이블 바로 여기 있는 그 블랍 스토리지 여기 보시면 블랍으로 가운데가 되어 있고요. 테이블로 되어 있고 큐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가지고 와서 네, 블랍으로 되어 있죠. 처리하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랍 컨테이너를 쓰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 얘는 다운로드를 하는 거군요. 지금은요. 네, 다운로드를 하는 거였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네, 업로드를 하는 것들을 네,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컨테이너를 뭘로 했었죠? 잠깐 이름이 뭐였죠? 네, 블랍에서 네, 테스트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테스트 컨테이너 이름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가져가게 되고 해당하는 네, 녀석을 또 다시 한번 로드를 시켜버리시게 되면은 잠시만 예,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들을 컨텐트 헤더를 더 씌운 다음에 파일 형태로 바이너리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실행을 해서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 파일을 하나를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잠깐 막간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URL 나타나는 거 보이시는지 여기 URL 보이시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접근을 딱 해서 열어보면은 바이너리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REST API로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해당하는 이 테스트 컨테이너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퍼블릭으로요. 프라이빗을 쓰게 되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특수 조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지금 업로드가 끝났고 리프레쉬를 시키면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블랍 스토리지들을 쫙 리스팅을 하고 있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도 한번 리프레쉬를 한 번만 제가 해보면요. 살짝 리프레쉬가 시간이 조금 전에 올렸던 게 아마 이 녀석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올라간 것들을 얘가 새로운 녀석이 올라가는 거가 데이터가 올라와서 한복을 입으신 달자랑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블랍 스토리지까지 테이블 정석까지 보셨고요. 또 이어서 블랍 스토리지까지 어떻게 쓰는가죠. 기억하실 거는요. 컨테이너하고 블랍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라는 조건이자라는 것들 그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실 때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확인하실 때에 이 Azure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시고 쓰시면은 편리하다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랍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경 끄셔도 돼요. 그냥 얘는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항상 거기 있고 우리가 돈 낸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 디스크 스토리지가 클라우드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기가 크기까지도 가능하고요. 저장소 계정당 현재 2012년 6월 달 100TB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정을 늘리셔서 더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REST API로 퍼블릭일 경우에 조건에 맞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REST API를 써서 가져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프라이빗을 바꾸게 되면은 또 바꾸자마자 바로 해당하는 그런 블랍 쪽으로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접근이 안 됩니다. 네. 또 당연히 지오 리플리케이션 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히 그 애저 블랍까지 해서 그 주요한 것들은 다 보셨어요. 이제 하나만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둡 온 윈도우즈 애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개발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자바 기반으로 개발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많은 개발자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그 기여를 한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맵리듀스 명령을 쓰실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즉 하이브 QL이든 뭐 아니면 뭐 익숙하신 그런 언어들 사용을 해서 얼마든지 네, 그 피그 명령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스트리밍, 네, 하둡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을 해서 명령어를 만드신 다음에 처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웹 개발자분들이면 충분히 익숙하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쓰실 수 있다. 하둡을 제어하시고 우리들 개발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하이브 ODBC 드라이버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브 QL을 통해서 SQL 쿼리와 유사하게 갖다 쓰시는데 요거를 엑셀에서 갖다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정보 근로자분들이 잘 쓰시는 엑셀에 하이브 QL로 띡띡띡 직접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컬럼 선택해 조건 엑셀에서 익숙하게 쓰시면은 하둡에 있는 데이터들이 쫙 분석 맵리스트로 바뀐 다음에 분석에 대해서 그 결과가 엑셀에 쫙 뿌려집니다. 차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피버팅 기능으로 해서 조금만 조절하시면 빅데이터를 우리의 손끝에 엑셀을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네,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그 맵리듀스 부분이라든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하이브, 그리고 피그, 그리고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다 마찬가지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호튼웍스나 이러한 클라우데라만큼 유명한 그러한 이 배포판을 만들고 있는 하둡 쪽으로 해서요. 그런 오픈소스 그런 기업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많은 전 세계의 파트너사분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시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스토리지는요. 애저가 제공하는 스토리지는요. 신경 끌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개발자들에게 분명히 행복할 수 있는, 신경 끌 수 있는 행복한 스토리지가 열린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종류이든, 이게 비정형 데이터이든 정형 데이터이든, 또 SQL과 같은 그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이든, 우리의 매트릭스처럼 쫙쫙 맞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테이블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SQL 익숙하시죠?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것들만 쓰실 줄 알면은 또 링크나 쓰실 줄 알면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테이블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 블랍 스토리지도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바이너리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블랍 스토리지, NoSQL을 쓰기 위한 테이블 스토리지도 물론이시고요. 또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하둡과 같은 이런 스토리지들까지도 완전하게 하나의 스택으로 아우르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 환경, 익숙한 개발 도구, 익숙한 개발 환경, 익숙한 개발 언어, 그리고 익숙한 프레임워크,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고요. 단넷을 쓰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단넷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쓰시거나 그 위에 있는 ORM을 쓰시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그 웹 쪽을 보셨던 것처럼 웹폼을 쓰시든 MVC를 쓰시든 또는 Node.js와 같은 이제 뜨고 있는 오픈소스를 쓰시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개발자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애저다. 큰 장점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